자, 그래가지고, 쟤들이 뭐라냐면, 니네가 지금 전쟁 중에 세 번째라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서 그 무기 상황에 첫 번째는 3천냥을 줬고, 두 번째는 2천냥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천냥으로 산 것이 오히려 3천냥으로 산 것보다 더 많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아냐고 그랬더니, 뭐 어떻게 돼 하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어, 첫 번째 은자 3천냥을 받아가지고서는 자기 물건으로 여기 물수 사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그때 무역회관 궁제와 하약이 겨우 3분의 1 정도였다.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알고서 굉장히 화를 냈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 조선에서 이제 와가지고서 막 그 요청을 하는 거 돈을 달라고 돈 그 주면은 그거 갖고 무기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요긴하게 쓰겠다고. 그럼 돈을 내리면은 그럴 때 중간에서 떼어먹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떼어먹는 애들. 거기서 또 뭐 해가지고서 중국이 나중에 보니까 3천냥을 줬는데 어떻게 2천냥 준 것보다 더 물건을 조금 사가지고 왔다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지금 이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에 그 제독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무는 곳에 상인을 불러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동관, 옥화관에 이 대장이 허가를 안 하면은 상인을 부를 수가 없어요. 상인을 불러서 시장을 여는 거를 개시라고 하는데 개시. 자, 네,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이따가 형씨랑이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국방부 장관이 되고 형제가 이 사람이 조선의 총책임자, 조선 군대 총책임자가 되는데 계속 그 첩보가 오는 거야. 첩보 오는데 첩보를 보니까 조선에서 첩보를 보니까 니네가 왜적을 몇 명이나 죽였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왜적을 자극을 하냐고. 어? 우리 군대가 가려면 8월 말이나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니네가 막 자극을 해가지고 그 일본군이 막 안으로 쳐들어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경고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뭐 알겠다고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동으로 군량을 해로로 수로로 운송하는 거는 뭐 이제 고맙다고. 그런데 그거 너무 늦으니까 그 사이에 요동에 있는 곡식을 빨리 좀 어떻게 걷어가지고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요 형제가 뭐냐면 야 그거 좀 힘들다고 우리가 간 군사가 뭐 니네 나라 곡식을 좀 먼저 먹어야 된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러지 말고 빨리 보내달라고 우리 곡식 없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 중국하고 조선 보면은 이 사람들 상대방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끌어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그 도구들이 있어요, 여러 개가. 조선은 조선인데 또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또 끌어당겼다가 잡아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그 서로한테 조작하는 그런 그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또 뭐라냐면, 야, 우리 지금 군대가 늦게 가니까 니네 외적 자극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큰 문제 만들지 말라고, 이제 그러면서 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드럽고 예의에 있는 말로 일본군의 마음을 달래어서 진격하지 못하게 하다가 중국의 대병이 모두 어, 도착한 뒤에 어떻게 하게끔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딴 얘기 돌리고 또 군량 또 달라고 빨리 보내달라고. 이 사람들 은 대단해요.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소식을 갖고서 그 서울에 그 사자를 보낸 거예요. 지금 소식을 빨리 알리려고. 그걸 순례 통사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결국은
그 은을 좀 일부를 받아왔어요. 받아오고 그다음에 이 형이 형제가 상사가 됐어요. 국방부 장관이 되고 총독이 임명이 됐다고 한다. 3월 29일 날. 그다음에 이 해등관 옥화관의 제독이 그 대문 밖에다가 이 방을 걸었어요. 고시를 했는데 상인들에게 초항하고 이런 것을 갖고서 오라고. 그러면 그 여기서 조선 사신들이 산다고 방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을 받고서 이제 이 제독이 해동관에 녹화관에 나와서 개시를 한 거죠. 시장을 열은 거예요. 열으니까 여기에 상인들이 몰려 들어가지고서 물건을 갖고 왔어요. 갖고 왔으니까 그걸 저울질을 해가지고 무게를 달고 그 이제 목록을 만들어가면서 사들이는 겁니다. 네, 사들이는데 자 여기에서 그 초를 사세요. 이 초, 그다음에 황을 샀고 그다음에 국면을 샀어요. 국면. 그다음에 우군을 샀어요. 사는 품목이 네 개. 자, 이것이 이제 뭔가 왜 이런 것이 필요한가 보면 여기 제가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 화약을 만들려면은 화약. 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두 개. 이 유황이 있어야 돼요, 유황. 유황은 이 화산이 있는 데서 폭발한 데서 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은 유황이 엄청나게 생산이 됐어요. 그 어서 화산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유황을 여기서 이제 채취하는데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땅에서 나온 거예요, 속에서. 근데 이게 유해 물질인데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엄청난 재해를 입는데요, 이게. 이거하고 그다음에 염초라고 했어요, 염초. 이게 바다에 있는 소금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소금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개를 섞으면은 요렇게 돼요, 요게. 그 화약이 되는 거예요, 화약. 그러니까 이건 총을 쏠 수도 있고 대포를 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조선에는 활화산이 없어요, 활화산이. 그러니까 유황을 살 수가 없잖아요. 유황을 황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황. 그다음에 염초를 초라 그랬어요. 이걸 또 초석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다음에 염초가 조선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품질이 나쁘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비용이 너무 들어. 근데 중국은 워낙 땅덩어리 넓으니까 이걸 잘 만드는 기술자들이 있는 거야. 이게 또 원료가 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중국서 돈을 받아가지고서 상인을 불러서 이걸 사가지고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 와서 그걸 섞어가지고서 이 화약을 만드는 거예요. 화약을. 그다음에 조선의 주무기가 이 화약하고 화살이라 했잖아요. 활은 뭐냐면 제가 보니까 어디에 잘 돼 있더라고요. 이 활을 만들 때 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곡선이 돼 있잖아요. 요게 잘 쉬어야 돼요. 잘 쉬고 딱 놨을 때 원래로 가야 돼. 그래서 그 힘 때문에 화살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곡선이 돼 있잖아요. 곡선. 이 곡선이 특수한 물질이 들어가야 돼, 이게. 그래가지고 완전히 팽팽하게 잡아당겨도 부러지지가 않아야 돼요. 그 완전히 당겼다가 탁 놓으면은 탄력이 좋아가지고 이게 팍 나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만드는 재료가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세 가지. 물소, 뿔. 물소, 시커먼 물소 있잖아요. 그 뿔 크잖아요. 걔네가 최고래, 최고. 근데 조선은 물소가 없는 거야. 근데 중국은 물소가 있죠, 남쪽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힘줄. 여기 필요한 거예요. 여기 소심줄이고 물소 빼고 어디 들어가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소심줄이 이렇대, 이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좋은 화살을 만들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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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소뿔. 요게 필요해요, 물소뿔. 물소뿔을 가나다랗게 잘라가지고서 거기다 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소의 이 근이 필요한 거예요, 근. 응? 근데 이게 조선의
조선에 물수불이 없으니까 항상 중국서 수입했었어요. 근데 수입하려고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까지 달라고 해서 이제 사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 대나무, 참나무 이건 조선에서 있기 때문에 뭐 괜찮은데 이 물소불하고 이 소힘줄 요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만드는데 지금 똑같이 이 활을. 그래서 이제 그걸 사가지고 또 하루에 사는 게 아니라 며칠 걸립니다. 이게 며칠 걸려가지고 초 사고 황 사고 또 다 팔리면 또 상인들 오라 그래가지고 또 사고 뭐 또 사고 그래가지고서 돈을 이제 마지막으로 태복시에 가서 받아왔어요. 2천량을 이제 받아왔는데 2천량 갖고 사는 겁니다. 다 살 때쯤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떠난다고 이제 인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사를 하기. 그러니까 어 여기 이제 그 자기네들이 중국 간 지가 오래되니까 요 옥화관 제독한테 혹시 조선에 관한 새로운 소식들인 게 있냐고 그 묻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대간에 하직 인사를 하고서 뭐 물품을 사가지고 나왔는데 그다음에 이제 물품을 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가 요구하냐면 좀 운반해달라고 운반해달라고 뭐 그 뭐 내친 김에 운반까지 좀 해주시면 어떠냐고 어? 근데 운반을 해달라고 하는 게 왜냐면 조선 사람들만 가면은 중간에 도적들한테 다 뺏길 가능성이 커요. 도적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호송을 해줘야 됩니다. 호송을. 이 차관이라 차관 보낸 관리들입니다. 보낸 관리 이 사람들이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유 안 된다고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유 그지 말고 압록강까지만 좀 제발 좀 해달라고. 어? 그래가지고 돌아가는 길에 또 끝까지 얘기하는 거죠. 군사를 빨리 출동시켜 달라고. 어? 그다음에 군량을 제발 좀 빨리 좀 어떻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이제 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마지막에 사야 되는 초하고 이 궁각, 이제 물소 뿔이 납품이 되지 않아 겨우 조금만 내봐야했다. 제동은 정회 퇴청하였다. 그래가지고 쭉 보니까 왜 이렇게 됐냐면 이 결국 뭐냐면은 그 이전에 그 이 구절이 하나 있는데 이게 저희 같은 그 임진왜란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이게 어디에도 없는 아주 유일한 정보인데 이게 뭐냐면은 히데요시가 명황제 책봉을 일단은 받았잖아요. 받았고 그 다음에 책봉을 받았으니까 조선에서 왜군을 전부 군대를 철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하란 거 아니야. 그렇게 전쟁을 끝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서 명나라의 책봉사들이 일본에서 쫓겨 돌아오는데 그렇게 되니까 명나라 책봉사들이 이제 자기네도 목숨이 이제 위험하게 된 거예요. 임무를 완수를 못했으니까. 왜냐하면 왜군의 철수를 관철하지 못했으니까.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좀 처리해 보려고 북경에 거짓 그 보고를 해요. 조선에 돌아와서 책봉 받았다고.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책봉을 받은 증거로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봉을 받은 사람이 고맙다고 감사 편지를 써야 돼. 그게 감사의 표문이에요, 표문. 그래서 책봉사들이 어떻게 욕을 해가지고서 이 표문을 받아요. 히데요시가 쓴 감사 표문을 받아요. 받았는데 이거는 히데요시가 쓴 게 아니라 일본에서 그냥 조작한 거야. 가짜 문서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표문이 만들어진 건 확실한데 가짜인 것까지는 아는데 이것이 북경까지 왔는지 어떻게 되는지 여태까지 학계에서 몰랐어요. 몰랐는데 아직까지 연구사서 여기까지 뒤지지 못한 거예요. 근데 와서 북경까지 온 거예요. 예? 이 표문이 왔는데 보니까 이미 벌써 이때는 다 게임이 끝난 상황 끝이야. 결국 뭐 이미 소용이 없어요. 벌써 왜가 돌아왔고 왜군이 중국에서는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을 했고 군대가 떠나기 시작하고 막 그런 통에 이게 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니까 아무도 뭐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쳐다보니까 요 인신이 위조된 거라고 도장이 위조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위조된 걸 아냐면은 이 책봉을 그 하면은 책봉을 줄 때 도장까지 같이 줘요. 금인을 주는데 그럼 그걸 사용해 가지고서 책봉을 줘서 고맙다고 주문을 쓰고 어디 도장을 찍어야 돼. 그거 사용해서. 근데 그 시대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는데 그건 도저히 훔쳐낼 수가 없으니까 비평을 낸들 아주 찍은 거예요. 이 고니시 이런 애들이. 그래서 이것이 북경까지 오긴 왔어요. 왔는데 왜냐면 책봉자 심리경 요거를 노력한 사람 심리경이 중추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 자기 목이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어떻게 이제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심리경은 그, 그 참수당해서 죽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참수당해서. 그다음에 이런 게 이제 그 연행사의 중요한 그 규절들입니다. 중국에 이 전쟁 중이라서 짤막하지만 나중에 그 여행사들을 보면 중국의 풍속에 대한 기술들이 많아요. 아주. 중국에도 별로 없는 그 기술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국 보니까 이 4월 초파일이잖아요. 4월 초파일 날 보니까 이 관리들이 다 문을 닫고서 절에 가서 절하면서 술 마시면 논다고 그랬잖아요. 이 조선은 4월 초파일이 이때는 그 없잖아요. 6.25의 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물건을 사는 마지막 날인데 그왜 이렇게 그 물건이 질이 안 좋고 어쩌고 한 거를 딱 봤더니 결국은 이 제독이라는 사람이 먼저는 조선에서 돈을 줬더니 니네가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그 물건 사간 게 엉망진창이라고 막 이렇게 꾸짖었잖아요. 그 보니까 이번에 이 사람이 그 부른 상인들이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요. 다 끈아풀인 거예요, 끈아풀.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이제 나름대로 또 그 부정을 하는 겁니다. 이 중국의 그 부정부패는 그 뭐 아주 상당히 조직적이에요, 아주. 명나라가 뭐뭐 지금까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 그거 대단합니다, 아주. 그래서 여기서 또 얘도 이렇게 이제 해먹는 겁니다. 자기 족속들로 불러가지고서 상인들을 장사를 하게 하고 이익을 취한 거죠. 그럼 자기가 이제 뭐 갖겠죠, 좀. 대개 남매하는 자가 모두 그와 절친한 자들이므로 이렇게 초항을 구워 만드는 기한을 넉넉히 잡아 내일 나베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 그 퀄리티가 품질이 아주 나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을 싣고 가야 되는데 이 호송해줄 이 관리도 정하긴 정했는데 빨리 안 오니까 이걸 빨리 움직이게 하려고 인정을 이제 그 줬다는 얘기예요. 인정이 뭐냐면 뇌물입니다. 뇌물. 뇌물을 인정이라 그랬어요. 인정. 그래서 이 조선의 연행사들이 중국 갈 때 인정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갑니다. 가면서 풀어요. 일을 순탄하게 치르기 위해서. 자, 이 사람들이 올 때쯤에 형제가 국방부 장관이 북경을 떠나서 이제 조선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중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 이제 사고서 짐을 쌀 때 병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제대로 얘네들이 했는지 어쩐지. 형식적으로 다 해요, 이걸. 그래서 그 진보다리를 정강함하고 그 수레에 실었는데 수레에 35대 수레예요, 35대.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잖아요, 그죠? 35대고 수레 하나당 노새가 12마리가 끌어. 12마리의 노새가 끄는 수레가 35개니까 이거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2천 명이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이게. 응? 그러니까 중국도 통이 큰 거예요. 와서 달리 그 주는 거예요. 주고서 니네 사가고. 그리고서 이 수레까지 다 마련해 주는 거야. 고송해 주는 사람까지 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한 그 뭐 이유가 이제 뭐 있는데, 이건 그 중국에서 최선의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서 어, 어,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요거는 점검을 하는 겁니다. 물건을 점검하고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양호의 가족을 만났다. 양호가 이렇게
그 격리로 임명이 된 사람이에요, 격리. 근데 이 어머니 상사를 당해서 그 여기 같이 가족과 같이 있으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황제가 임명을 했기 때문에 조선으로 떠나야 돼요. 그래서 상중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 상을 중간에서 끝내고 그 관직에 복귀하는 걸 기복이라 그랬어요. 기복. 기복. 이 조선도 제가 기복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이 기복이 굉장히 재밌는 현상입니다. 이거 갖고 또 줄다리기 하는 게 재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지체가 움직이는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자, 양어사가 이렇게 와서 있으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양호가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장군들이 와가지고서 이제 맞이했다 이런 얘기를. 자, 쭉 오는데 이 마차에다가 군각이 하고 이제 염초를 싣고 오는데 오다가 차부가 이거 훔쳤어요. 이 비일비재예요. 훔치다가 걸렸어. 걸리니까 이거를 또 두둔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두드는 사람이 이게 다 짜고 치는 거야. 이게 훔쳐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그, 그 벌을 못 주니까 끝까지 우겨가지고서 결국은 중국서 그 사람을 그 곤장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 도적을 잡아다가 곤장 수십대를 쳤다. 그러고서 이제 계속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35대 수레를 끌고 오는 게 많은 이제 고생을 하면서 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미 이제 이 요동에 와가지고 이제 정보를 또 수집해 오니까 중국에서 1만 5천 명을 풀어가지고서 요 각 지역에서 쌀과 콩을 지금 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사들여가지고 조선에 보내려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급한 거예요. 급한. 그래가지고 뭐 그 사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수매를 마치면은 운반은 7월 경영할 것이고 이곳은 해류가 매우 가까우니 마땅히 배로 운반할 것입니다. 배로 가는 것도 있고 육으로 가는 것도 있고. 자, 이게 요동 지도인데 이렇게 이제 글자가 써 있는 데 있잖아요. 글자가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 데가 뭐냐면은 여기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 여기. 그러니까 지금 곡식을 사서 몬다는 요쪽 지역이에요. 요쪽 지역. 여기. 여기에 비교적 그 곡식이 좀 많이 나는데. 그래서 1만 5천 명을 풀어서 곡식을 사가지고서 조선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중국 군대를 먹이려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니까 너네가 조선에서 곡식을 모아다가 여기다 싸놓고 중국 군대가 오면 먹게 하라고 하니까 아, 우리 곡식 없다고 계속 우기는 거예요. 빨리 좀 보내달라고. 아, 그래가지고 뭐 이 돈을 풀어가지고서 이 쌀을 사고 콩을 사고 뭐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요동에 게스트하우스가 회원관입니다. 회원관. 멀리서 온 사람의 회프를 풀어주는 하우스다는 뜻입니다. 요동까지 오면 이제 많이 온 거예요. 여기서 오다가 연행사 윤승은 일행을 또 만났어.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정기원이 왔다가 갔잖아요. 정기원이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또 고맙다고 또 보는 거예요. 금방 윤승은은. 그러니까 한 번 도착하면 또 보내. 또 보내. 또 보내. 그래가지고서 그 길에 매번 있어요. 하여간 조선 여행사들이 북경 가는 길에 매번 있는 겁니다. 하여간. 그러니까 봉황산 아래서 점심 먹고 봉황산이 그 단동시 의주 이제 그 압록강 건너서 거기서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이 산이 굉장히 멋있어요. 아주. 그래서 봉황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산인데 거기 점심을 먹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먹고서 이제 강을 건너가지고서 의주에 도착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가서 5월 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3달 정도의 여행을 마치고 오고 그다음에 이거는 맨 뒤에는 그 물건이 이렇게 사고서 도착했다는 거를 그 과정을 조선의 국왕이 그 문서로 만들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
그 초석, 염초, 그다음에 황, 이거 유황, 그다음에 궁각, 요거는 그 물소뼈, 그다음에 이건 소 심줄, 네 개를 이만큼 이제 사가지고서 온 거죠. 근데 이 5만 근이니까 이게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이게 그 수레 36대를 끌고서 그 산길을 넘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서 이제 활 만들어가지고 싸우는데 이거 갖고 이제 싸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은 총이 있어, 총. 총 가지고 싸우는데 활 가지고 되겠어요? 근데 조선은 대포가 유리했어요, 대포가. 왜냐하면 대포는 그 일본이 중국이나 대포를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무거워가지고. 그 조선이 각지에 대포가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화약을 많이 산 거예요, 화약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여행이 이제 끝난 겁니다. 여기 맨 처음에 보면은 그 생소한 용어들도 이제 많고 뭐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은 익숙해지면은 지명도 이제 익숙해지고 여기서 쓰는 용어도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 또 재미가 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더니 그 통신사를 했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연영사 하시는 분들이 몇 계시니까 그 강 선생님께서 그 연영사 세 분, 통신사 세 분 이렇게 좀 지정을 해 주셔가지고 한 분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일행이 며칠을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어떤 길을 가는지, 그 행로만 그 숙제를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신사가 세 번 했잖아요. 그죠? 그 세 분, 한 분이 한 번씩 맡아가지고 그 지도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 장소, 머문 날짜. 그러면 그 자기 한 건 잊어먹지 않잖아요. 그럼 그 장소에 되게 머물러요. 그럼 이제 그 지도가 자기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야. 여기는 며칠 거리고 여기 며칠 거리고. 그렇게 통신사 세 번, 그다음에 연행사도 셋이니까 세 번 하니까 세 번 해가지고 연행사 세 번인가? 아, 셋이죠. 그죠? 그러면 그 의주서부터 출발해서 하는 그걸 하면은 그래서 일행이 머문 곳, 지나간 곳 등등 해가지고 그 지명을 지도 속에 적어가면서 그 했었으면 어떨까? 여름에는 안 하니까 여름방학 숙제로. 알겠습니다. 그거 아무튼 논의해가지고 좀 하겠습니다. 네. 네네. 아니 근데 저는 오늘 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비축한 게 없나? 그러니까 군사가 활하고 화약이 정말 음, 필요하잖아요. 근데 네. 조선은 원래 그냥 누가 쳐들어오면 그냥 완전 손 놓고 있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비축한 물량이 없나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음, 들더라고요. 첫 번째 그게 들고 두 음, 번째 이렇게 애걸복걸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좀 비굴하기도 하고 좀 코미디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될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이걸 이자 쳐서 갚기로 하는 일종의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애걸복걸 하니까 얘네들이 주는 거지 그냥 애걸복걸 한다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페이백이 어떻게 되는 건지 두 가지가 좀 음. 궁금하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조선은 기본적으로, 어, 강한 군대를 유지하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군인 수가 많아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많은 수의 군인을 잘 먹이고 무기를 좋은 걸 그, 갖추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러면 이제 군사력이 강해지는 거죠. 강해지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은 많은 군대를 모아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 무기 좋은 거를 개발해가지고 장비를 갖추게 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엄청난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 지금도 한국의 국방비가 상당히 많잖아요. 북한은 그 인구도 적은데 그 센 군사력을 유지하려니까 국방비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군대가 필요 없는 캐나다 같은 데는 국방비가 아주 적어요. 이게 뭐냐면 그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 비용이 많이 드는데 당시는 농업경제 사회잖아요. 비용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비용이 이 농업에서 나와야 되는 게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져서 쌀을 수확해가지고 거기에서 많은 양을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지만은 그걸 갖고서 그 군대를 기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 세금을 많이 내는 거는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지금도 아무도 좋아하지 않듯이. 근데 조선시대 때 땅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배계급이 지배계급, 양반들. 그럼 양반들 지배계급한테 그 세금을 20% 30% 내라. 맨 처음에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점점 싫어가지고 양반들은 어느 선에서 만족을 했냐면은 조선의 그 전세인데 지금 말하는 소득세가 한 2%에서 맥시멈 4%밖에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그 비용을 전부 많으면은 그 비용은 관료들 월급 정도 주는 선에서 끝나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왕은 양반 계급이 협력을 안 해주면 왕을 할 수가 없어요. 왕이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그 옆에서 도와주니까 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계급한테 세금 더 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선은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그 첫째, 군인들은 먹을 걸 안 준다. 둘째, 군인들은 무기를 안 준다요. 다 스스로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그럼 누가 군대 가요? 누가 군대 가요? 그러니까 그 일반 그 평민들을 그 짜요. 짜가지고서 여섯 그룹을 만들어. 여섯 그룹을. 그래서 한 그룹이 군대를 가. 그럼 나머지 다섯 그룹이 남잖아요. 얘네가 이 군대 간 사람들의 식량하고 무기를 대줘야 돼요. 말하고. 그럼 얘가 가서 한 2개월 정도 근무를 쓰고 와요. 오면 그 다음 그룹이 또 가는 거야. 그럼 나머지 그룹이 또 대주는 거야. 그러면 정부는 일전 한 번 안 들이고 군대를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 군대는 그래서 숫자가 아주 적어요. 그리고 그 군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은 국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을 지키는 거예요, 왕. 왕을 지키는 군대는 아주 정예 군대는 있어요. 얼마 정도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서울을 궁성을 지키고 서울을 지키는 군대 이것이 조선 군대의 가장 큰 그 기능이고 그래서 이거를 중앙군이라 해요. 중앙군. 왕을 지키는 군을 중앙군. 그다음에 국경을 지켜야 되죠. 국경. 국경은 조선의 국경을 보면은 북쪽으로는 여진족하고 명나라하고 접해 있잖아요. 그다음에 남쪽은 찌시마가 있고 일본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조선의 국경을 해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나라는 네 나라야. 쉽게 얘기해서 찌시마를 따로 둔다면 찌시마가 있고 일본이 있고 중국이 있고 여진족이 있어요. 여진족. 근데 다행히 여진족은 당시 그 합치지 않고 지금 서로 떨어져 살아가지고 조금 부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있었고 얘네들이 두막을 넘어와서 노략질하고 뭐 침입을 했어요. 근데 그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있었어요. 그 정도. 어떻게 해서 막냐면은 물건을 주는 거예요. 물건을 미리 주고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게 기본이고 그런데 불구하고 불만이 있어가지고 쳐들어오면 그 정도를 막을 수 있는 군대는 있어요. 몇백 명 정도. 그다음에 찌시마는 얘네가 그 외부 동원해가지고 오면 골치가 아프니까 찌시마는 어떻게 했냐면은 부산에 그 숙소를 지어주고 니네가 와서 무역을 하게 만들었어요. 무역을. 그리고 무역 비용을 전부 조선에서 대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찌시마에 공짜로 쌀하고 콩을 배를 몇 척 실어다 줘요, 해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남쪽에는 군대를 배치할 수 있는 그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약간의 수급만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은 아예 싸우는 상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싸워봤자 이게 게임이 안 되니까. 중국하고 싸워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그거는 외교로 해결하는 거예요, 외교로. 문서로 해결하는 거예요. 아유, 너 아주 대단하고, 너 아주 위대하다고. 어? 그 속으로 와서 욕해요. 밤에는. 아유, 새끼 말이야. 뭐 해가면서. 이제 그것이 전체를 볼 때는 최소 비용으로 국경을 안전하게 하는 방책입니다. 방책. 그리고 그것이 조선에 세금 제도하고 엮여져 있어가지고서 딱 정착이 됐어요. 정착이. 근데 그것이 먹혔어요. 먹혀가지고 잘 운영이 되다가 일본이 쳐들어올 때 깨진 거예요. 이게 일본이. 그 상정이 안 돼, 상정을 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진족이 그렇게 힘이 세져가지고서 중국까지 정립하려고 생각도 못했죠. 그게 이제 정묘병자호란인 거예요. 응? 그다음에 오히려 청나라 때가 되면은 북, 북쪽에는 국경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됐어요. 왜냐하면 만주 그 두만강도 청나라 영토 아니에요. 청나라가 침범을 안 하니까 거긴 뭐 글만 잘 써가지고 보내고 뭐 좀 실어가고 어쩌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쪽은 히데요시가 실패했잖아요. 아주 큰 실패를 해가지고서 걔가 망했잖아요. 그 뒤에 난 정권은 손을 안 댔어요. 걔네 손들이밀었다가 바다 건너가지고 배도 사람이 노젓고 가야 되는데 잘못했다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조선을 침범할 그 생각을 언제까지 안 했냐면 자기네가 증기선이 있을 때까지 안 한 거예요. 증기선. 증기선으로 대량의 군량을 싣고 병력을 실을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 딱 참고 싶던 거야. 옛날 버릇 어디 가요? 증기선이 오니까 한 거예요. 응? 그리고 쯔시마는 그 무역을 재개시키고 1년에 그 뭐 150석인가 얼마가 공짜로 줬어요. 공짜. 그다음에 그 와서 사는 무역하는 비용도 조선에 다 됐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경상도에서 나는 세금은 전부 쯔시마한테 준 거예요. 그 비용으로. 그래서 조선은 군대가 약했어요. 약했는데 이것이 왕권이 유지되는데 또 도움이 돼요. 왜 도움이 되냐면 군대가 세면은 얘네들이 갑자기 그 마음을 바꿔가지고 지네끼리 싸우다가 그 돌아서면은 왕을 쓰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양날의 갖고 있는 칼과 마찬가지예요. 칼. 그래서 조선 국왕들은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냐면 약한 군대가 소수의 군대가 왕권을 지키는데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책이 이어진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전 근대 국가는 다 그래요. 이성계의 후손이 왕이 아닌 조선은 아무 의미가 없어. 이성계의 후손이 왕이 아닌 그 한반도의 국가는 자기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의미가. 그러니까 어떤 왕조가 존재한다는 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 왕조를 위해서 존재해요, 왕조를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비교적 성공해가지고 이제 500년 이상을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중국은 왜 군대가 좀 있냐 하면은 이 북쪽에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이게 틈만 와가지고 노략질하니까 이 몽고, 그다음 저쪽 그 위구르 쪽 그 티벳, 그다음에 여진족 이 사람들은 그 평야에서 살잖아요. 추운 데서. 그리고 운동수단이 기마잖아요. 기마. 그 기동력이 엄청나요. 이게 아주 기동력이. 그리고 그 걔네들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게 두 개가 있는데 그게 없어. 첫 번째가 뭐냐면 쌀이 없는 거야. 쌀이 없고 두 번째 옷이 없어. 옷. 실크가 없는 거야. 실크가. 그것 때문에 계속 벼락질하는 게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중국은 그걸 막으려고 몇천 년을 장성을 쌓은 겁니다. 장성을.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계속 물건을 줘가지고 달래고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외교를 이제 전개를 시킵니다.
근데 반면에 일본은 이게 바다로 들려서 일본 자체가 천하입니다. 천하. 외부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요. 몽고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다 뭐 화재에 빠졌잖아요. 이 증기선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일본. 그러니까 일본은 일본 자체가 전 세계나 마찬가지야. 거기에서 뭘 했냐면 예를 들어서 서로 갈라져서 싸웠잖아요. 서로. 군벌이 갈라져서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이기려고 군대를 엄청나게 강하게 이겼어요. 그래서 일본은 요 히데요시가 올 때쯤에 그 세율이 얼마냐면 전세율이 70%, 70%. 농민이 열 가마 농사를 지으면 일곱 가마를 갖다 바쳐야 돼. 오랫동안 또 오랫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구의 수하고 생산량하고 이런 게 다 균형이 맞게 돌아가요. 이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럼 70%의 세를 받아가지고서 군대를 상비군을 얼마든지 운영할 수가 있죠. 강하게. 근데 조선이 2% 세금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마테리얼 파워 커퍼런스인데 그래서 조선은 그 왕가도 왕실도 자기 재산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워낙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왕실은 자기 토지하고 노비를 엄청나게 소유해요. 이제 그것이 그 뭐 이게 못나다 잘나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에서 국가가 그 움직여지고 사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분위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제 그랬을 때 요 세 나라의 다른 그 시스템이 이제 전쟁 때 부딪히잖아요. 요때 재미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이런 부딪히면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은 각 나라들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게. 각 나라의 그 구조가 본질이 어떤지 이것도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은 이제 군대가 이제 굉장히 약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중국에 뭐 살살 빌고 뭐 저거 해가지고 했는데 엄청나게 도와줬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갚냐? 그건 똑같아요. 중국의 황제가 그 구조를 봤잖아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나라가 크니까, 워낙 크니까. 이 중국도 마찬가지다. 중국도 그 전근대 독재 국가 아니에요. 그 황제가 절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여간 국가가 형성되어가지고 이루어지잖아요. 그 중에 그 지배계급은 10% 정도밖에 안 돼, 10%. 관료들하고 그 지주층하고. 그다음에 황제죠. 그다음에 90%가 엄청난 국가의 사람들이 살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이 10%가 특권을 누리면서 모든 걸 향유하면서 살려면은 그 자원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90%한테도 안 나오고요, 90%. 그 90%가 힘을 합치면은 10%가 얼마든지 쓸어들일 수가 있죠. 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권력을 만들어가지고 황제한테 주는 거예요, 황제. 그 황제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지배층을 보호하고 그 지배층은 그 보호를 받아가지고 자기네 특권을 유지하면서 이 국가가 돌아가는 겁니다. 국가가 돌아가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도 마찬가지로 90%의 인간들은 그 10%를 위한 도구예요, 도구. 이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군대가 맨 처음에 한 4만 명 오고 나중에 거의 뭐 8만 명 정도 왔어요. 와가지고 전부 왔다가 합쳐서 한 12만, 13만 되는데 죽은 전장에서 죽은 사람들 특히 이제 병들어 죽고 굶어 죽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중국의 병사들이. 그 병사의 수가 적어도 한 3, 40%로 추정을 해요. 3, 40%. 그러면은 12만에 한 30% 정도 죽었다면은 한 4만 명 뭐 이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나고 지금 같으면은 보통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조사 안 해요.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 안 해요. 그다음에 죽으면은 좀 슬퍼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시도 안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 많은 수의 군사도 결국은 권력의 수단이에요, 수단.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황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냐면 모든 게 다 수단인 거야. 자기 권력을 위한 수단이야. 조선에서 그렇게 지극정성을 바쳐가지고서 와서 받들고 어쩌고 하는 거는 명황제의 권위를 높여주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기 때문에 그걸로 족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조선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이게 크게 무슨 뭐 빚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명은 특히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자기네가 그 전 세계를 이렇게 그 천명을 받아 가지고서 천하를 지배한다고 뭐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실제적으로 서포트할 수 있는 일국은 조선밖에 없었어요. 구체적으로 가장 열심히 한 건. 그래서 조선은 중국이 천명이나 그 천하 뭐 이런 지배 이런 거를 그 그런 밸류를 갖다가 그 강화하고 이렇게 넓혀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한 거는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조선은 엄청나게 고마운 거야, 명황제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걸로 뭐 충분한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그 마찬가지로 전쟁이 끝나고 조선도 엄청 사람이 굶어 죽고 싸우다 죽고 했는데 몇 명 죽었는지 조사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몇 명 죽었는지 관심도 없어. 왜 더 안 죽었을까? 뭐 나를 위해서 더 왜 싸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얘기는 해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도 그 많은 순 와서 죽었지만은 일본 어느 하나 다이묘 하나 자기네 분대가 몇 명 죽었는지 조사해가지고서 통계를 내가지고 뭐 슬프네 어쩌다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본질이에요. 전 근대 권력의 본질이라는 게 다 수단입니다, 수단. 그 지금 참 도저히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당시엔 그게 상식이에요, 상식. 그런 상황에서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신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그러니까 선조는 그 중국의 은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중국이 만약에 도와주지 않았다면은 왕조가 바뀌었죠. 그 뭐 뒤집어지고 말죠. 근데 그거를 지탱해 준 게 그 명나라니까 그 선조는 명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뭐 은혜 뭐 아주 만극하다고 하고 다시 왕조를 세워줬다고 이제 하는데 이제 그것을 잘 나타내 주는 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쟁에 공헌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그 상을 줘요, 상. 아주 논의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뭐 해가지고서 그 109명인가를 공신으로 책정을 하는데 공신의 86%가 어떤 사람이 공신이 되냐면 선조 옆에서 끝까지 버텼던 사람. 선조가 도망갈 때 같이 따라간 사람. 그다음에 중국에 문서 날린 사람. 이 사람들이 호정 공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86%예요. 86%. 그다음에 전쟁에서 싸운 그 86% 중에는 그 뭐별 사람이 다 있어. 황관도 있고 그 왕의 그 관리하던 말 의사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손무공신이라 해서 손무공신은 그 직접 싸운 사람들 무로 그 명예를 선양한 사람 공신은 13명인가 돼 13명. 13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는 의병장을 한 명도 안 들어갔어. 의병장. 왜 의병장은 안 들어가냐면 그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의병이라는 거는 왕이 승인을 안 했는데 무기를 들고 싸운 거 아니에요. 승인을 안 했는데 무기를 든 거는 위험한 짓이야, 이게. 그래서 의병은 제쳐놨어요, 제쳐놨어요. 근데 이순신도 끝까지 제쳐놓으려다가 하도 반대를 하니까 끼워준 거야. 그게 조선 권력의 아주 본질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는 그 선조는 그 조선 국왕들 다 그런 거죠. 국왕들은 그 명의 황제 그 뒤에서 이렇게 지켜준 게 엄청나게 고마운 거죠. 엄청. 마찬가지로 명나라도 뭐 그 일국서 그렇게 와가지고 충성스럽게 뭘 한 게 조선밖에 없어요. 실제로. 실제로 조선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그 천하라고 하는데 그 천하 중에 유일하게 한 게 조선이니까 조선이 얼마나 고마워요. 걔가 원래 황제라는 애들이 인간으로 보면 최악의 인간이에요. 최악의 인간.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진짜 형용할 수 없는 그 짓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자기가 입으로 떠들어가지고 가리키는 건, 다스리는 건 덕치라래, 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천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권력이 이런 거를 쓰는 거는 현재 우리 21세기에 갖고 있는 우리들의 개념 아니에요. 그 개념을 갖고서 용어를 갖고서 몇백 년 전을 그 언어를 써가지고 기술하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같은 그 용어라도 그 내용은 엄청 다른 거예요. 이제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 저기 그 분별해가지고 벗어나는 게 아주 엄청난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다른 분들 질문해 음. 주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전근대에서는 권력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하려면은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을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배고프면은 그 아무것도 못해요. 배가 부르기 전에 아무것도 못해요. 바보가 돼, 바보. 생각도 없어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교육. 그 말로는 교육 시킨다면서 절대로 교육 안 시켜요. 그거 하다 그러면 잡아다 죽여. 노비가 무슨 글 배운다 그러면 어떻게 건방지 잡아다 죽이는 거야. 중국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그 조선 국왕들이 잘 써먹은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 근데 이걸 깨는 게 이제 깨는 게 있는데 일본은 깼어요. 그걸 깬 게 뭐냐면 일본은 그 상업이 깬 거예요. 상업이 임진왜란 끝나고 상업이 그 일본 특이한 그 지배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깨준 게 상업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근대화가 빨리 된 거예요. 상업에 나중에 상인들의 그 힘이라는 게 엄청났어요. 근데 중국은 왜 깨졌냐면은 그 청나라 말기에 잘 시스템이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생각도 안 했던 영국서 막 쳐들어왔어요. 영국. 그다음에 불란서 미국 왔잖아요. 이제 급하니까 자기네 시스템이 잘 굴러갔는데 급하니까 군대를 만든 거예요. 더 많이 만든 거예요. 군대를. 그거 대적해야 되니까. 군대를 많이 만들어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군대가 통제가 안 돼. 그래서 각지에 군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벌이. 그래서 군벌이 자기네끼리 싸우다 깨진 거예요. 미국에서 뭐 중국을 정복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군벌이 언제까지 가냐면 모택동 그 저기 그 중화민국 설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그 근대가 돼서 군대가 많이 세웠잖아요. 자기네들 일부에서 오니까. 근데 일본은 그거를 소화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화했냐? 일본은 그거를 외부로 돌려가지고 외부로 돌려.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폭발하고 만 거죠. 근데 일본도 외국에서 쪼니까 서양 열강이 밀려오고 막 하니까 나름대로 방어를 하면서 빨리 전환을 했는데 하면서 자기네가 했던 게 그 부국 강병이잖아요. 강병. 그래서 군대를 엄청나게 만들었죠. 엄청 만들었 만약에 그렇게 군대가 어떤 나라에 일정한 이상보다 더 많아지면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싸워가지고 군벌이 되거나 마는데 일본은 그 통일된 그 중앙정부의 힘으로 그 많은 군대를 결국은 얼로해서 가스를 뺐냐면은 외국 침략을 하다가 그래가 이제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선의 그 위정자들은 그 상당히 그 아주 자기네 그 권력 그 유지나 이런 걸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뭐랄까 그 아주 최상급 기술자라고 할까? 이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유죄가 각 나라에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사례들을 이제 그 모집해서 생각날 때마다 노트 적는데 한국이라는 나라가 뭐 과거 역사하고 무슨 뭐 그, 다르게 전개된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있는 거 어딘가에.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이 여행사들의 이 중국 외교 기술은 놀랍습니다. 아주 놀라요. 그 노하우가 벌써 몇백 년 축적이 돼가지고 어디를 찌르면 어떻게 피하고, 어? 어디로 접근을 하고 한다는 그 노하우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재밌었고 매주 음, 재밌는데 이번 주에도 어, 음, 영화관에 다녀온 것 같습니다. 영화관에 극장에 다녀와서 음, 주인공이 내가 생각한 분이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이었구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선의 설명을 들으면서 확인하는 것도 음, 너무 재밌었고 저는 은 네, 은을 네, 이렇게 은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게시라는 거를 시장에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음, 아니고 그런 점이 재미가 있었고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화약을 제조한다든지 음, 무슨 뼈가 필요하다든지 음, 이런 음, 모든 게 아주 사소하다고 생각한 음, 거였는데 실제로 전쟁을 이루는 아주 구체적인 세부가 가진 힘이랄까? 그런 거에 음, 이제 눈을 좀 관심을 많이 둬야 되겠다. 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그 숙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저는 사내관이라는 데를 책으로도 뭐 많이 보고 이랬는데 네, 거기 붙었다는 게 눈에 잘 익히지도 않고 그래서 요 주변에 궁금하다 이런 생각을 음, 해서 이번 주에도 구체적인 고유명, 그다음에 뭐 실제로 지리, 네, 물건, 그다음에 뭐 여기는 파도가 많이 친다 이런 게 사람이 살아가는 거를 이해하려면 좀 되게 입체적으로 음, 천천히 많이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조선의 복식이 음, 명나라 그러니까 조선 관료의 네, 네, 복식이 네, 명나라 관료의 복식이랑 네,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 이제 그게 중국 복식사 네, 책이었는데 네, 네, 그래서 이렇구나 이랬는데 아까 설명해 주실 때 산동 지역이라든지 요동의 통치자가 네, 다 장군이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요. 네, 저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문신이 대장일 거라고 이제 또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요 지역이 저기 여진이라든지 뭐 조선이랑 가까워서 산동 지역만 조금 그리고 또 이제 땅이 좋으니까 통치자를 명나라에서도 군인으로 세웠을까?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 음, 실제로 사이즈가 이제 너무 크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때문에 실제 통치자가 문신이 아니고 장군들인가? 요게 이제 궁금함이 들었습니다. 음, 예. 그 명나라 때는 이제 전체 국토를 13세수로 나눠 13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셋이 있어요. 플러스 셋. 이 플러스 셋은 독립된 도가 아니고 그 인접한 도에 그 부속되어 있는 지역, 군사 지역, 지구예요. 이게 다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국경을 따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동은 이제 동쪽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에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는데, 요 세 지역은 그 여진하고 몽골하고 접해 있는 지역이에요, 전부. 그리고 침입을 항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실제로 침입이 항상 많았던 지역이고, 그래서 여기에는 그 특별히 새 지구를 만들어 가지고 독립된 도로 안 하고 여기는 군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했어요. 군사. 이게 무슨 위라는 건데 위 소재라고 해가지고서 그 위가 뭐냐면 무슨 위 정로 위 하면 위가 5,600명의 군인이 정수예요. 5,600명, 5,600명이 거기 딱 주전하는 걸 하나의 위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한국 현재 1사단이 12,000명인가 10,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 정도죠, 반. 연대 한 두 개. 뭐 군대 안 갔다 오시니까 다 모를 수 있을 연대라고 그러면. 5,600명의 군인이 그 진주한 그곳이 위인데 위. 이쪽 요동에는 이게 13개인가 있었어요. 쫙 그 따라가지고서. 제가 다른 지역도 있는데 요 지역은 산동에 속해 있고 산동은 국내 그 도의 통치를 세 명에서 나눠서 해요. 하나가 이제 포정사라고 있고 포정사가 행정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지휘사가
그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그다음에 안찰사라고 있어, 안찰사. 여기 감찰하는 사람이 감찰. 항상 그 감찰이 있어요. 요 세 사람이 이 산동의 도를 통치하는 거죠. 그럼 그걸로 끝나냐면 아니고 그 이외에 또 그 뭐 그 감찰 기관이 또 있어요. 감찰 기관이 독립된 기관이 있는데 요동이나 요 다른 데는 포정사하고 안잘사를 안 두고 독립된 도가 아니니까 그 지휘사만 둬가지고 지휘사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둬가지고 그 사람이 전체를 통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동의 행정 책임자는 그 군정, 행정, 감찰을 통합한 지휘사가 다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 감찰에 대해서 안찰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 임시적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보내고 그래요. 그다음에 또 그 이후에 더 넓은 지역을 감찰하고 통괄하기 위해서 총독제를 만들고 거기에 또 그 감찰을 만들어 가지고 순무라고 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기본적으로는 조선의 사신들이 이제 가는 곳이 요양인데 맨 처음에 요양이 그 지휘사가 있는 그 성이에요, 성.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론적으로는 총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휘사 이런 사람들은 군인인데 그 각 지역을 나눠 가지고서 감찰을 하게 돼 있어요. 감찰. 요 사람들은 감찰이 있고 그다음에 더 또 넓은 몇 개 도를 묶어서 군사 그 지휘를 할 수 있는 그 총독이라는 자가 있어요. 총독. 요거는 전부 문관이에요. 문관. 그래서 어 그러니까 각 도에 있는 지휘사는 군인이고 안찰사하고 포정사는 문신이고 그다음에 몇 개 도를 묶어서 그 군사를 지휘하는 총독 그다음에 몇 개 지역을 묶어서 감찰하는 요 순무라고 하는데 요 사람들은 전부 문신이에요. 그래서 문신이 유입니다. 문신이 유입니다. 문신 중국은 명나라 때는 항상. 그러니까 왜 문신이 유냐면은 이 군대를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군대를. 그래서 감찰을 엄청나게 합니다. 감찰을. 이쪽 그 권력이라는 게 그 황제를 중심으로 한 권력이라는 게 가장 약한 게 군인이에요. 군인이 등 걸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을 어떻게든지 그 감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기구들을 이제 중증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시간이 가면서 좀 만드는데 그래서 조선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싸우는 지휘 계통을 보면은 예컨대 5만 명의 군대가 있으면은 5만 명 전체를 지휘하는 군량서부터 무기, 병력을 전부 지휘하는 사람은 반드시 문관이에요, 문관. 요게 첫 번째는 송응창이었고 맨 나중에 형계라는 사람이죠, 형계. 이 사람은 약간 조선보다 뒤에서 이렇게 진주에 있으면서 이렇게 감독을 해요. 그래서 요동에 있거나 광령에 있거나 필요하면 또 조선에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끌고서 현지에 가서 싸우는 요 사람은 요 현지 지휘관은 이제 맨 처음 이여송 그 1593년 이여송이나 뒤에 가면 양호 이 사람들은 그 제독 혹은 경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군인이에요, 군인, 현장 군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장군들이에요, 장군들인데 요 격리 뒤에서 감찰하는 사람은 또 문관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앞으로 쫙 가면 감찰단이 따라가요. 이 문관들 감찰단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싸우면 전쟁이 끝나면은 그 지휘관이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보고를 조정에다 하면은 반드시 감찰단이 뒤에 따라가면서 다시 다 조사가 다시 보고를 내. 그래가지고 차이가 있으면은 그 보고에 차이가 있으면은 그 뭐 탄핵당할 수가 있고 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대는 항상 그 감시를 합니다. 감시. 근데 이게 조선도 마찬가지. 조선도 최고 그 책임자는 전부 문관이에요. 문관. 채찰사, 뭐 도채찰사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문관입니다. 그래서 문관들은
이 군인들을 안 믿었어요. 항상 자기네가 통제를 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무서우니까. 무서워. 그래서 명나라 그 시스템은 아주 상당히 나라가 크니까 워낙 크니까 중심적입니다. 저기 지금 음, 시간이 많이 돼서 답을 음, 안 해주셔도 좋은데 좀 지금 하신 좀 많았어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질문은 그 통신사가 갔을 때는 그 식사 메뉴나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것도 봤거든요. 어떤 음식이 뭐 국물이니 저기 탕은니 이런데 그래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사를 했는지 그리고 가는 여정 속에서 누가 그 식사를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그건 음, 이제 하나 궁금하고 또 하나는 그 북경에 가면서 그 북경 관리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막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막 울고 그랬잖아요. 울지 말라고. 근데 음, 그 유교나 이렇게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때 내려온 그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남자는 3번 일생에서 운다. 눈물을 잘 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안 돼.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두 번째는 부모님이더라도 상을 당했을 때, 세 번째는 나라를 잃었을 때. 그래서 사내대장부는 절대로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된다 하는데 이, 이 조선시대의 사내대장부들 예. 그 일본은 첫째로 통신사는 형식이 뭐냐면 일본에서 초청을 받아가는 거예요. 초청장이 오면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다 이제 그 협의를 해가지고 쯔시마를 통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일본은 그 쇼군 장군이 세습을 하면은 새로 장군이 되면은 축하 장군이 됐다고 이제 한국에 통지를 하고 초청을 해요. 그럼 그걸 받고서 축하 사절로 가는 게 통신사예요. 손님이 해외에서 왔으니까 대접을 하는 거예요. 대접을 하고 그 오는 길이 쯔시나서부터 길잖아요. 멀잖아요. 멀을 때 그 중앙 정부의 땅을 밟고서 오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다이묘의 땅을 밟고서 오는 거예요. 다이묘. 그럼 다이묘들한테 명령을 내려. 너네 지나갈 때 접대 깍듯하게 하라고. 자, 그거는 중앙 정부가 다이묘를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좋은 수단이었어요. 오랫동안. 거기에 말 안 들으면은 갈아버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각 한, 각 다이묘가 다 영역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서는 잘하고 어떤 데서는 못하고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이게 조금 가다 통일이 돼, 식단이. 통일이 돼요. 통일이. 그래서 맨 처음에 1차 요리가 나오고 2차 요리가 나오고 3차 요리가 나와. 그래가지고 이게 딱 통일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는 그 오사카에서 어, 그 히메지 가는 그 중간쯤에 무로츠라는 데가 있어요. 무로츠에서 항상 들렸다 와요. 거기 가면은 그때 통신사들이 먹던 음식을 재현해가지고 파는 데가 있어. 거기서 한번 먹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세 코스의 요리가 딱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거기서 세 코스 요리를 드시려면은 한 하루 정도 좀 먹지 않은 다음에 아무것도.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하는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사시미도 있고 스시도 있고 뭐 있습니다. 덴푸라도 있고 일본의 아주 전통적인 그 음식을 세트를 딱 해가지고 해서 그 일본에서 그 메뉴판이 곤다테라잖아요. 그게 딱 있어요, 이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접을 받고서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중국은 그게 없어요. 중국은
중국은 자기네가 초청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경우는 먹을 걸 싸가지고 가야 돼. 근데 이제 조선에 이 사신들이 어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가면서 그 친하게 지내는 집들이 좀 있어, 친하게. 서로 시도 교환하고 약간 지방의 부호들. 고선호도 갈건 가서 대접도 받고 그래. 오늘 이번에 권역 가는데도 누구한테 가가지고서 대접 잘 받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어디 가면 어느 요리집이 있는지도 다 알아. 어디 가면 누가 또 서브 하는지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거 대충 먹고 밤중에 또 거기 가서 먹고 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데 일단은 정부에서 무슨 딱 메뉴를 짜가지고서 대접하고 그런 건 이제 거의 없어요. 없고 중국 가면은 그 아까 광록시라 그랬잖아요. 거기서 음식을 대접하는데 갖다 쭉 나열해 놓으니까 어떤 놈들 다 와가지고 다 집어갔다 그랬잖아.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상태고 그다음에 이, 이 충성이에요. 우는 게 슬퍼서 뭐 애원이 아니라 이게 일종의 충성의 증거입니다. 충성.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하는 게 그 무슨 뭐 진짜 뭐 마음에서 우러나오서 아니라 항상 머릿속에 자기 왕을 생각하네요. 왕. 왕. 왜냐하면 같이 혼자 간 게 아니라 그 보는 사람도 있고 그 글 쓰는 사람이 혼자만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국 황제 뭐 궁궐에 가서 울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조선 왕을 생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뭐 땅을 치고 울고 코를 막 풀고 막 별짓 다 해. 그래 뭐, 저 사람은 진짜 뭐 대단히 명성이 이제 나오고 저 사람은 일을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한다. 그, 재밌는 게 선조가 전쟁 때 일이 잘 안 풀리면은 어떻게 배짱을 놓냐면은 그다음 신하들도 좀 말을 안 듣고 그러면은 나 왕 못해 먹겠다고 왕 자리 내놓는다고. 나 오늘부터 안 하니까 그 왕세자가 이제 국정을 하라고. 그러고서 딱 안 나가요. 희한히 딱 안 나가. 그걸 이제 순이라고 하는데 순이. 그러면은 그다음서부터 이제 신하들의 경쟁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가장 곤란한 게 누구냐면 왕세자예요. 왕세자. 왕세자가 왕이 아버지가 그만둔다라면 좋아가지고 또 갔다 하면 이게 목 날라가요. 그래가지고 왕이 그만둔다 그러면 왕세자는 그 다음날 새벽 5시부터 무릎 꿇고 가가지고 막 빌어. 막 울고 불고 난리치는 거. 매일 그래, 매일, 매일. 왜냐하면 그 자기 아들도 못 믿는 거예요. 아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서 선조가 왕들이 이렇게 쫙 보내. 저놈이 저게, 믿을만 한가 어쩐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간다 했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쫙 보는 거예요. 나중에 유성룡이라고 알잖아요. 유성룡이라고 아시잖아요. 유성룡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신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유성룡이 나중에는 그 쫓겨났어요. 서울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안동으로 내려갔을 때 삭탈 관직까지 당했어요. 그 선조한테. 그게 뭐냐면 딱 하나 실수해서 그러면 딱 하나 실수. 선조가 그 다음번에 읽을 그 문제하고 관련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그 유성룡이 가장 높은 대신으로서 북경에 먼저 가겠다고 자언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쫓겨났어요. 나중에 그 삭탈관직까지 당해가지고서 그 세상을 떴는데 나중에 선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무 생각 너무 했거든. 그래가지고서 그 다시 직급을 복원시켜 준다고 서울에 오라고 그랬더니 그 뭐라고 썼냐면 저는 몸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겨우 뭐 겨다니지도 못한다고 그 써서 대답을 해서 못 간다고.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잘 걸어 다녀서 뒷동산 가서 생각하다가 내려가서 글 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는 나름대로 복수를 하고서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그 당시에 아주 그 예외적으로 서울 종로의 상인들이 철시를 하고서 며칠 동안 통곡을 했대요. 진짜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이 좋아했던 사람들이. 근데 그 평생 동안 그렇게 서브를 했는데도 한 번 이렇게 그, 했는데 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는 거는 that's nothing. 눈물이 나왔나요?
눈물은 아,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하면. 아니, 저는 아까 저기 호남 선생님께서 일본 메뉴 얘기해서 뭐 덴뿌라랑 그 스시 음. 말씀하셔가지고 아 중국은 그래서 동파육 전가복에 저기 고량주 먹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겠네. 중국 기본적으로 그 요동까지 갈 때는 거의 그 뭐 노숙도 많아요. 그냥 강가에서 그 텐트 치고 그럼 밤새도록 그 꽹가리 치고 호랑이 오니까 그 보초서야 되고 그다음에 가다가 이제 그 강에 풀어가지고 길이 막히면은 또 며칠씩 묵어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병나서 뭐 그 고생한 사람도 많고요. 그 얘기 뭐냐면 음식을 싸가지고 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말 그대로 풍찬 노숙이네요. 풍찬 노숙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나중에 그- 저희 그 정리해보겠지만 노선 저희 일본이랑 정리할 때 만약에 중세 여행기로 저희가 여행 답사를 간다면 중국 가면 다 도시락 싸오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겠습니다. 도시락 싸오고 일본 가면은 덴푸라에 스시 먹는 걸로. 그 오늘 시간이 다 되긴 했는데 네. 다음번에 또 다음 달에 있잖아요. 마지막 있으니까 네.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